완전히 프로스포츠 선수는 엘리트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을 감당하면서 지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낸 팀이라 하더라도 네. 그 안에 집단 불안이라든지 개인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선수들하고 네. 이제 만나서 상담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가서 뭐 야구 자체 퍼포먼스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일, 집안 일, 무슨 뭐 다른 코칭 스태프와의 관계, 뭐 연인 관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들어주시고. 그럼요. 연봉 계약을 하러 온 선수가 있어요. 그럼 네. 연봉 계약 때문에 고민하면 제가 그 선수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큰 그렇죠. 계약금을. 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구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뭐를 고민하고 구단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이렇게 생각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선수가 판단을 하고 내가 뭐 너무 우기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단계는 뭐야?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제 역할이 끝나는 거죠. 그걸로. 뭔가 이게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떠오르는 안 좋은 그 느낌, 그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복합체고 특히 내가 그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상황이 예측이 안 될 때 이렇게 떠오르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불안한 상황들이 도처에 순간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만약 명확하고 구체적인 게 이게 내가 싫은 감정이 떠오르는 거 우리는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걸 공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불안이랑 비슷한 감정의 그게 있는데 얘가 명확하고 확실한 쪽으로 가면 공포라는 단어에 가까워지고 얘가 불명확하고 막연한 쪽으로 갈수록 불안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귀신이든 높은 곳이든 무슨 호랑이든 바늘 뭐 이런 것들은 다 실체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단 말이죠. 내가 괴로워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불안은 그 실체 대상이 없어요. 뭐 면담하는 환자도 그렇고 뭐 일반 사람 얘기할 때 나 불안해요. 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물어보면 사실은 좀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불안하다고 이미 상대편은 얘기했는데 대상이 없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불안해요. 그럴 때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온 건가? 안 하고 온 건가에 대한 첫 질문이에요. 사실은.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얘기하면 저 잘은 모르겠는데 저 회사에서 요즘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 잘은 모르겠는데 저기 남편이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뭐 이러고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눈치를 채는 게 이게 무슨 경제적인 분야에서 불안한 감정이 아니면 힘든 것이 이분이 좀 생기나 보다. 직장 생활에서 이분이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그럼 그렇게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불안 해소에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건가요? 일단은 불안이 공포로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환자나 대상자로 하여금은 굉장한 안위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상담가 정신과 의사는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구단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받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가 요 단계인 거야.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3단계로 나누는데 1번은 자기가 받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강도. 그러니까 콘텐츠와 severity, 내용과 강도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감당하는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알아내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강도와 내용에 맞는 나의 이 능력이 어느 정도 그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결하면 내가 편해지는지 그 정도까지 해결하는 3단계로 주로 나눠져요. 먼저 문제의 강도, 네, 내용의 구체화, 여기 플러스 그 다음 단계가 나의 감당 능력,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이 어디까지 해결하느냐.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70%만 해결되고 50%만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결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걸 100% 다 해결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그 발생하는 해결하는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3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다가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1억을 졌어. 근데 내가 어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뭐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그래요. 이 1억이 빨리 다 그냥 하늘에서 누군가 뿅 하고 나타나서 이 1억을 다 갚아줬으면, 아니면 이 1억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아니면 로또가 당첨이 돼서 내가 1억을 다 한꺼번에 일액천금해서 100%를 싹 해결했으면 이렇게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아니 나는 죽어라고 해봐야 3천만 원밖에 못 갚으면 7천만 원은 언제 갚지, 뭐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고민들. 네, 맞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고민들이 막 뒤엉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단계를 나눠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스트레스, 고민, 불안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내용은 돈이고 강도는 1억이라는 강도예요. 한 달에 연 매출액이 1,000만 원씩 되면 그거를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씩 10년이면 갚는다. 근데 그걸 버티려면 내가 뭐 3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어야 되니까 3천만 원 정도의 뭐 보증에 대한 뭐 은행빚을 얻는다. 다른 사람한테 뭐 그거를 빌린다. 뭐 이 정도의 해결까지 하고 나머지 70%는 내년부터 갚는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려면 구체적 단계가 있는 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좋은 멘토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이제 제가 스포츠 구단에 있어서 좋은 감독 코치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선수들이 잘 따르는 감독 코치님들을 보면 하루에 무조건 1,000개 스윙해, 뭐 무조건 500개 던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보통 스프링 캠프가 2달 정도 가니까 2달 동안에 각자의 스케줄을 이렇게 주는 코치님들이 있어요. 각자의 스케줄? 네, 선수들이 감동하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 그게 1번. 2번은 이대로 가면 나의 2달이 정말 가치 있게 훈련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단계적 목표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안 하면 너희는 뭐 패배자들이야, 뭐 이렇게 하는 코치님, 감독들을 안 받아들여요, 선수들이. 왜냐하면 이 내가 죽어라고 하는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맺을 거에 대한 예측도 안 될 뿐더러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럼 불안을 주는 방식이죠. 너 스윙을 할 때 왜 이렇게 잡니? 이건 구체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스스로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내일에 업로드할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다는 거잖아요. 나 내일 영상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코치, 스스로에게 더 좋은 코치가 스스로 되면은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엄격한 스승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주 구태의연한 이야기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뇌나 생물학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불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거거든요. 최고가 된 거거든요. 불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요? 만약에 다른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불안 수준이 높았으면 다른 동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불안이라는 게 뭘 하냐면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고 그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에 조금 불만족해야
뭐를 좀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예. 오늘 한 나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불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나에 대한 칭찬을 계속하면 그게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불안은 과거를 대상으로 느끼는 감정은 아니다. 네. 나의 과거가 너무 불안해.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건 후회라고 하는 오히려 좀 이 우울이라는 감정하고 조금 관련이 있고. 예.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거. 네, 네. 미래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 불안이네요. 네. 미래에서 막연한. 네. 미래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최고 극단이 미래잖아요. 네. 예. 결승전 뭐 마지막에 엄청 불안해요. 네. 예.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잘하니까 금메달이지 잘하려고 금메달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양궁 세계 기록 몇 번 세웠고 그냥 쏘면 10점 만점이 10개 중에 7개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그냥 쏘고 들어오면은 뭐 금메달 좋네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막 금메달을 달려고 지금은 뭐 10개 중에 7개를 10점 만점에 맞추는데 10개 중에 9개를 안 맞추면 나는 금메달이 안 될 거고 그러면 1등으로 자격 없는 거 막 이렇게 담금질을 한다면 사실은 그거보다 잔인한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00m를 15초에 뛰는 친구한테 너 가서 잘하면은 올림픽 100m 금메달 딸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100m 8초 5에 뛰는 친구한테 너 가서 8초 5 뛰고 오면 금메달 딴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냥 너가 하고 있는 것만큼 그냥 하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금메달이야. 이거를 즐기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의 포커스를 미래에서 현재화시키는 거 이게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정신과 면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더 내 무의식적으로 그걸 숨겨버리니까요. 이게 불안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속 안에 있는 무의식에서 뭔가 이게 좀 드러내서 너 이거 해결해야지, 해결 안 되면 너 좀 위험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불안이 일종의. 근데 그게 안 좋은 느낌이니까 숨겨버리고 안 좋으니까 숨겨버리는데 이거를 지금이나 과거로 숨겨버리는 게 아니라 망각이라는 걸 숨겨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다가 밀어놔요. 그러면 더 미래로 갈수록 내 마음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방학 숙제 미루다 보면 계약 하루 전날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거나 아주 고통스럽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예 나 가서 그냥 야단 맞을 거야. 나 그냥 갑자기?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포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그래요. 계속 미뤄두다가 맨 마지막에 포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포기의 긍정적인 단어는 뭐냐면 내려놓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내가 쥐고 있으면서 뭐가 안 된다라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힘에 겨워서 내려놓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딱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선택과 집중. 근데 그거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포기였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내려놓음이요. 선택은 두 가지 방식인데 버려서 남는 선택이 있고 이렇게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는 선택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버려지고 하나 남은 거 그나마 이제 갖고 가는 게 있지.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은데 인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 제일 좋은 거 하나 딱 갖고 그거 열심히 간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틀린 거부터 오지선 다 있으면 틀린 거부터 지우는 게 빠르지. 그렇죠. 딱 거기서 딱 보고 답은 이거 딱 바로 맞습니다. 찍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럼 주관식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인간끼리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니까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도덕적인 가치를 좀 떼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다 중립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 한 40세 이후에 40평생 인생을 살아왔는데 40년 동안 좋은 거 나쁜 거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봐왔는데 뭐가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뭐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악한 거 이거 구분은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세 이후에 내가 뭔가 뭐 좋은 거를 해야 되고 뭐 나쁜 걸 안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건 좀 내려놓고 어떤 거는 내려놓지 않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한번 가보고 요런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불안을 줄이고 내가 효과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결정일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다면 구체화해봤을 때 방향이 여러 개라서 막연하고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떤 갈래를 포기하는 것도 네. 불안을 없애는 한 방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평온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스테빌리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본능인데 그걸 흔드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네. 근데 항상성을 흔드는 거. 네. 근데 그 항상성은 흔들려야 또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항상적으로만 흘러가면 이게 영어로 모노토너스한 상황이라면 재미도 못 느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돌 같은 거죠. 네. 근데 이 항상성이 흔들려야 손해도 있지만 발전도 있고 발전이 그 다음 단계 또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발전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쁜 걸로만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도 좋고 나쁜 거에 대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느끼면 그게 이제 감정, 생각, 뭐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신호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성은 뭐 체온이 36.5도고 뭐 기분이 뭐 안정적이고 뭐 불안하지 않고 뭐 이런 항상성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이 나오고 기분이 가라앉고 뭐 체온이 뭐 37도로 뛰고 뭐 가슴 뛰는 게 60회에서 90회로 뛰고 막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시그널, 신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무슨 법칙 있잖아요. 물리 무슨 법칙 있잖아요. 그 분자 뭐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일정히 유지되다가 흔들어 놔도 얘네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그걸로 간다는 물리 무슨 법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항상성을 띄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건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돼서 항상성이 깨지더라도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부정적인 변화가 시작돼서 항상성이 깨지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치킨집은 한 달에 300만 원이 월 수입이었는데 100만 원이 돼도 스트레스고 600만 원이 돼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희생해서 그 다음 뭔가의 생산적인 뭔가를 더 얻는 게 사실은 성장이잖아요. 내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게 중립적인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쪽에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가는 쪽에 발달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나빠지고 힘들어지는 부정적으로 피폐 쪽으로 가느냐는 그건 자기가 어떤 방향성을 부과하는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뭐 불안도 안 느끼지만 거의 무한의 항상성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의 완전 일정한 스트레스가 아니까. 근데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지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참 본능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닥치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마치 그 불나방이 불 속으로 막 뛰어드는 것처럼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맞서서 일단은 막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인간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히 나한테 지금 내 눈앞에 닥치는 스트레스가 감당할 만하면 참 거기서 감당해서 그걸 극복해내면 그만큼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쪽으로 참 좋은 건데 이게 운이 없어서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딱 와요 나한테.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큰 거니까. 예를 들면 나는 50kg 무게만 들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앞에 500kg짜리 역기가 놓여 있으면 이걸 들려다가 안 되니까 이거 그 역기에 깔리든지 아니면 그 역기를 버리고 도망가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할 거냐 감당 못할 거냐 아니면 감당하려면 500kg 역기를 다 떼어버리고 이걸 50kg 만든다면 내가 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응 방식인 거죠. 내가 만약에 변화를 조정할 수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내 성장 속도나 변화 속도를 항상성이 깨지는 정도의 크기를 내가 정할 수 있으면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잘 갈 텐데 이게 외부에 의해서 어거지로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맞아요.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든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진을 한다 그래도 갑자기 막 팍 승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삶의 변화가 빵 생겨버리면 실제로 저희 정신과 외래에 오는 환자들 중에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변화를 스트레스를 여기고 오는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을 해서 일이 많아졌는데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남들은 취직도 못하고 오히려 승진을 못해서 괴로운데 이분은 젊은 나이에 급 승진을 하니까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의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말이죠. 나한테 주어진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힘에서 그걸 견디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10세 때는 무게로 따지면 10세 때는 10kg를 견딜 수 있고 20대 때는 20kg, 30대는 30kg를 견디면 40대 때는 40kg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세 때, 10대 때 10kg를 안 들어봤어. 도망갔어. 20대 때 20kg도 안 들어봤어. 도망갔어. 근데 갑자기 40대 때 잘 돼서 40kg를 들으려면 이 사람은 절대 못 들어요. 왜냐면 무게를 드는 게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이 무게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들 수 없어요. 근데 10대 때 10kg, 20대 때 20kg 이런 10kg, 20kg, 30kg에 대한 무게를 감당해보고 그걸 버텨본 사람은 40대 때 충분히 그걸 견딜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자기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자기가 감당할 만한 거라면 저는 그건 한번 극복해보고 견뎌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또 견디면 그 수준에서 또 새로운 레벨이 시작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항상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그 항상성이 깨지는 양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질적 향상인 거죠. 결국. 그래서 고의적으로 자기를 스트레스 상황에 넣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말에 뭐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런 얘기를 많이 감당한 것 같아요. 네가 견딜 수 있을 때 견뎌봐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것들이 너가 견디는 어떤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경험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은행에도 뭐 스트레스 테스트 하잖아요. 물론 막 그렇게 갈구는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 최악의 금융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금융의 항상성이죠. 그것도 그게 깨졌을 때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시도들. 그래서 사실은 실패를 젊어서 해본다. 저는 그 실패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부정적으로 돼서 네가 괴로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도덕적 의미가 가미가 돼서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부르지만 이게 우리가 50세, 60세가 됐을 때는 그때 20대 때 했던 건 실패가 아니라 시도였던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경험치와 성공을 한 것뿐인 거고.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거를 견디고 나면 다른 삶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다. 맞습니다. 오늘 스트레스와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 정말 색다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어떤 시도를 해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 좋은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무슨 뭐 성경 논어 맹자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저술을 했습니다. 항상성 작은 시도들을 한다라는 건 내가 항상성을 흔드는 테스트를 계속한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쌓는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